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궁금해지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이런 아침에 오전에 그런 하락을 맞으면 요즘 표현은 뭐 뼈 때리게 아프다, 뭐 아니면은 멘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오전에 아연 실색이었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하락은 지금까지 하락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공포감이 들 정도로 대형주들이 급락을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오늘 오전에는 많이 위험했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고, 만일 그게 더 악화됐다면 지금 잘못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게 되면 연쇄적인 매도에 직면하게 되는데,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ETF의 규모가 워낙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진입하게 되면 하락을 순식간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맞을 수 있다. 네. 거기에 지금 진입하기 직전이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오전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뉴스는 특별하게 뭐 나온 게 없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넷플릭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금리 때문이다, 금리 뭐 계속 올린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넷플릭스는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외에 20%가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시장에서 시작할 때 나스닥 선물이 빠져서 시작을 했거든요. 0.5% 정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빠졌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뉴스를 보면 뭐 미국발 악재예요. 네. 그래서 미국만의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빠진 게 아니고 일본도 또 급락을 했었고 대만도 급락을 했었고, 물론 중국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그런 동시다발적인 매도. 네. 이게 이제 주식만 하락하는 거는 사실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 뭐, 그거는 언제든지 금방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금리가 오르면서 빠지는 거잖아요. 금리 쇼크, 금리 발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뭐, 긴축 발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연준에서 그 긴축 속도만 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그 사람들이 뭐, 악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금리가 빠질 때 주가가 급락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질 때. 오늘 아침이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네.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험자산 축소라고 보면 되거든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다 이동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얼마가 빠질 줄 몰라요. 예. 하여튼 거기서 오늘 10시 반에 일단 금리가 턴을 했고요. 빠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랐어요. 오르고 그렇게 멈추다가 12시 반에 다시 오르는데, 12시 반에 일본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또 이렇게 멈추다가 2시 반에 다시 뛰거든요. 예. 우리 시장은 2시 반에 뛰었잖아요. 조금 늦게 움직였고, 우리 시장이 오르고 난 뒤에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죠. 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먼저 일단 금리가 돌아서야 주식시장이 돌아서는 거니까, 금리가 돌아서고 일본 시장이 돌아서고 우리 시장이 돌아서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돌아섰다. 예. 아연 실색이었다가, 예. 그나마 지금은 화색이 조금 돌 정도로, 네. 얼굴빛이 나아지고 있다. 일단 뉴스를 보면, 뉴스는 오늘 사실 뭐 필요하지 않는데, 독일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뭐 월간으로 5%입니다. 이게 유럽이 월간으로 물가가 이렇게 5%가 뛸 수가 없거든요. 근데 5%가 뛰었어요. 이전이 0.8%였습니다. 네. 이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 월간으로 5%.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인도네시아가 금리를 동결을 했고, 그리고 터키도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네. 터키가 얼마 전에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통화 가치가 급락했잖아요. 네. 중국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위안화가 계속 강세였지 않습니까? 네.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유럽의 12월 인플레이션율이 5%. 예, 이 유럽 전체의 인플레이션율은 월간으로 0.4%예요. 근데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월간으로 왜 5%냐 하는 거죠. 이 숫자가 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뭐 그랬고. 그리고 미국의 1월 15일자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건으로 다시 늘었어요. 20만 건이 깨졌다가 28만 건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안 좋은 뉴스죠. 근데 이 뉴스들은 다 10시 반에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1% 올라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장중에 2%나 올랐었잖아요. 네. 아, 이제 하락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미국의 1월에 그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23.2, 이게 이전이 15.4였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데, 12월 달에 미국 지표도 안 좋고, 1월 달에 지표도 안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 필라델피아 1월 지수는 좋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인데. 그리고 12월 기존주택 판매가 618만 채. 이게 이제 이전이 648만 채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좀 많이, 최근에 모기지 금리 급등하면서 이게 많이 늘었다. 이 모기지 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게 다 집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나쁘게 반응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팁스, 이게 이제 물가 연동 국채거든요. 이거를 경매를 어제 했는데, 금리가 마이너스 0.54였어요. 이전에 경매할 때 금리가 마이너스 1.145였거든요. 1.14. 근데 어제는 마이너스 0.54. 많이 올랐죠. 네. 물가가 올랐으면 이게 더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런 뉴스들이 먼저 장 시작 전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1%가 오르다가 2% 정도까지 올랐었죠. 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4,640포인트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4시 조금 넘어서 4시 전후로 해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빠져가지고 얼마까지 빠졌느냐? 500포인트가 빠졌잖아요. 500포인트. 예. 3%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 여파가, 그러니까 2%가 올라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3%를 밀어버릴 정도로 나스닥을 아주 강한 매도라는 거죠. 네. 그렇게 강한 매도가 나오려면 아주 큰 펀드나 이런 데서 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큰 돈을 운용하는 특정 투자자가 지시를 한 거죠. 다 던져, 이렇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위험자산 축소. 일본에서도 먼저 던지고 우리나라 던지고 다 던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금리가 급락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한다. 금리가 급락하는 게 주식에서 운용하는 사람이랑 채권시장에서 운용하는 사람의 성격은 다릅니다. 이 채권시장에서 운용하는 이 돈을 스마트머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똑한 돈이라고 얘기하는.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그런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가 급락하는 거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한 절반 이상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왜 그랬느냐? 뉴스가 뭐 일단 첫 번째 넷플릭스에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나왔어요, 실적이. 실적이라기보다는 가입자가 828만 명. 원래 이게 전망이 839만 명이었어요. 어제 나스닥에서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1% 조금 넘게 빠졌는데, 마감하고 나서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계속 빠졌잖아요. 선물이랑 이렇게 쭉 빠지고 금리가 폭락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0%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20%가 빠져서 우리나라에 매도가 나왔다? 그렇게는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큰 회사가 20% 빠지면 좀 공포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뉴스. 그거는 러시아 쪽에 미국이 자국 기술로 만든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은 다 못 들어간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이런 거 전부 다. 통신 장비, 이런 것들. 화웨이에 제재를 했던 수준으로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 끝나는, 화웨이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수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우리나라 러시아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가전 같은 경우는 LG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충격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것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 뉴스가 근데 그런 뉴스들은 사실 하락을 하는데 일정 수준 정도까지밖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런 뉴스들이야 뭐 늘 나올 수 있는 악재예요, 그냥. 그런 악재. 그리고 미국의 펠로톤이라고 하는 그 피트니스 운동기구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제품 생산을 잠정 중단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근데 중단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중단한다고 했는데 급락했죠. 20% 이상 빠졌어요. 이 회사는 장중에 20% 이상 빠졌어요. 이것도 뭐 그냥 뭐 개별적인 회사의 악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뉴스가 가장 중요한데 딱 한 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제가 일본의 격리자가 180만 명을 넘어선다라고 제가 뉴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최근 2주간 결근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880만 명이라고 합니다. 880만 명.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노동력 부족이라는 거. 노동력 부족이 너무 심각하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격리를 무조건 5일 하는 거, 이거를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격리를 이제 못 한다라는 거죠. 격리 자체를. 이게 지금 기존 최다치는 작년 1월 달인가요? 66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880만 명이에요. 이 뉴스가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나왔던 시간이 5시 10분 정도였거든요. 5시 10분.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 4시 전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뉴스가 아마 매도를 촉발한 뉴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노동력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준이 결근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 뭐 $100 줄 테니까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큰일인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더 이상의 어떤 정책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근데 백신을 자꾸 맞으라고 하는데도 안 맞는데 그걸 강제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벽에 부딪혀 있는데 이제는 격리까지 그냥 해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스크를 나눠줬다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그냥 격리하지 말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 금리가 급락한 것 같아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경기 둔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이 발생한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이거 펠로톤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죠. 러시아의 제재 이런 거. 그 다음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채굴하고 거래하는 거를 금지시키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처럼 디지털 루블화를 개발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지금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거래하는 세 번째 시장이에요. 뭐 한 50억 달러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또 사실 이렇게 불법 자금들 암호화폐로 거래되는 게 좀 많다 이래가지고,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이 그것 때문에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암호화폐들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돈이 들어갔는데 그 자산의 가치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게 되면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시스템 위기로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든 뭐 그런 걸 샀는데 그게 빠지잖아요. 빠지면 개인들이야 뭐 사실 빚을 안 내고 산 사람들은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특별하게 뭐 어떤 돈 쓸 그게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산 사람이 문제거든요. 금리 이자를 주는 사람. 근데 이자를 주는 건 뭐 이자를 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담보 가치를 설정한 은행들은 그게 이제 부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은행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그게 이제 금융위기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렇게 가는 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일정 수준 하락하는 건 괜찮은데, 하락하는 게 멈춰야 돼요.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 연쇄
연쇄 부도처럼 연쇄 매도가 나와요. 연쇄 매도. 엄청난 매도가 쏟아질 수 있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2% 오르다가 3%가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그 궤적은 그거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안전자산으로 모두 피해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와 같은 그런 하락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었죠. 근데 그게 오늘 다행스럽게도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금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시장이 더 하락했다면 어떻게 됐던 건가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죠. 네. 만일에 오늘 금리가 급락을 했는데 거기서 더 빠졌다면 오늘 주식을 다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주식을 다 팔고 뭘 사야 되느냐? 달러를 사야 돼요. 지금은 달러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락하는 거를 보고 뭐 인버스를 사도 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인버스를 사야 돼요. 네. 지금은 단발적인 거예요. 뭐 금리 몇 번 올리고 긴축 발작, 그거 다 발작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예전부터 뭐 이렇게 쭉 투자를 해온 사람들은 이런 하락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그냥 빠지면 뭐 지금 조금 빠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하락을 겪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 패닉이 오는 거거든요. 네. 돈이 사라지고 있구나. 내 돈이 날아가고 있구나. 없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연쇄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출, 레버리지 많이 일으켜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다. 네. 그런 건 사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만일에 그렇게 금리가 더 내려갔다면, 다 팔아야 된다. 안전자산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때는 진짜 큰 그 운용사, 어떤 운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용사가 했던 것처럼 위험자산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가지고 그 미국 국채를 사든지 아니 달러를 사든지 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또 빠지는구나, 이거 또 뭐 그냥 뭐 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네.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하락이었어요. 근데 그게 돌아섰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미리 예상할 수 있느냐?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누차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러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은 상태고 금리가 제로잖아요. 네. 금리가 제로잖아요. 이게 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써가지고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때 그게 터지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그런 관계자들이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면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만일에 악재가 이 결근자 이런 사람들 그 노동력 부족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감염되기 싫어서 나가서 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킬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럼 백신 맞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백신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하는데 억지로 백신 맞힐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금융시장에 없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준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연준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네. 많은 분들이 뭐 주가가 빠지고 뭐 10%가 더 빠지고 뭐 2,700, 2,500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주가가 이게 일정 수준 이상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예 생각을 못 하는 분들이에요. 암흑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그게 마지노선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다만 오늘같이 어떤 특정 큰 돈을 굴리는 그 사람이 모든 위험 자산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매도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매도가 3천억 정도 나오다가 멈췄어요. 코스닥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계속 쭉 타고 내려왔는데 물론 개별 종목 이게 주가가 빠지니까 안 좋은 얘기들밖에 안 나와요. 악재들밖에. 오늘 뭐 DLENC? 네. 그 성수동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뭐 진동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급락했잖아요.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그 대주주가 30만 주인가?
팔았다고 공시를 했네요. 오늘 보니까. 예. 급락했잖아요. 10% 이상 빠진 것들, 10%씩 빠진 것들.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악재로 빠진 거고, 대부분 뭐 보니까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러시아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한 8%씩 이렇게 빠지는 거죠. 6%씩. 그 외에는 대형주도 오늘 한 4, 5%씩 빠졌거든요. 아침에. 예. 일단 현금화 하라 그러면 제일 큰 주식을 먼저 팔아야 돼요. 빨리. 왜냐면 많이 팔 수 있잖아요. 오늘 작은 주식들은 거의 많이 안 빠졌어요. 1%, 2% 이렇게밖에 안 빠졌거든요. 이건 뭐 팔아봤자 현금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매도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주식은 내일 빠지는 거거든요. 예. 큰 거 빠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빠지는 겁니다. 겁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대출 신용 비율이라고 하죠. 그런 게 높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 많이 빠지는 거죠. 이거 빠지고 나서 금리가 회복 못하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 다행히 금리가 돌아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운용사, 어떤 투자자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큰 시장에서 나온 대규모의 매도, 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금리가 올라가지고 뭐 7번 올리는, 8번 올리는 그런 거 가지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금리가 뭐 여기서 뭐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빠지던 거와 오늘 하락은 완전히 다른 하락이에요. 완전히 다른 하락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뭐 안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가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네. 연준이 나와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뱅크런이라고 있잖아요. 아주 건전한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예금자들이 다 달려가가지고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그 은행 파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전해도, 아무리 좋은 은행이라도, 예, 이상한 소문 퍼뜨려가지고 망한다더라, 빨리 돈 빼라, 이렇게 하면은 그 은행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어야 되는,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연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잡음을 주니까 믿지 않아서 빠진다. 그런 거는 사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하락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리가 더 빠져가지고 혹시라도 만약 내일 금리가 또 급락하면서 이런 하락이 나오면 현금화를 해야 돼요. 무조건 현금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현금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나왔던 이런 뭐 이 작은 뉴스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러면 지금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한 거는, 그러면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면 바꾸는 종목도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 확신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하락일 때는 뭘 할 수 있냐면 지수를 살 수 있어요. 지수는 ETF 있지 않습니까? 지수 ETF, 레버리지 ETF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코덱스 레버리지 ETF, 코스닥 레버리지 ETF, 나스닥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레버리지 ETF, 지수 ETF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닥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게 주식이 얼마나 빠지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바닥일 때라고 생각될 때 이걸 팔아서 옮기면 돼요. 예. 주식은 개별적인 악재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저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수는 위험에서 벗어나면 올라가잖아요. 지수는. 그러면 지수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옮겨가지고 일단 회복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다시 사도 돼요. 다시 사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하락이 나오면. 근데 지금까지, 어제까지의 그런 하락은 사실 그렇게 할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때는 바꿀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거고, 오늘 같은 하락은 지수를 찾아야 돼요. 지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돌아섰잖아요, 오늘. 네, 돌아섰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다. 근데 다음 주 연준 회의 때까지 3일이 남았는데 원래 오늘 아침에 하락하던 대로 만일에 끝났다 그러면 다음 주 3일은 지옥일 겁니다, 지옥. 근데 이게 돌아섰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물론 뭐 금리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조금 빠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근데 오늘 아침과 같은 하락이 또 나온다 그러면 괴로워만 할 게 아니고, 그때는 지수로 언제 교체하느냐, 그 타이밍을 가만히 보면서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지금 하락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회복할 수 있다, 단기에. 예.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금리가 회복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는 조금 편안하게 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